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 4부는 적복 승부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부터 이게 일주일 동안 전국 철도 노조가 준법 투쟁에 돌입을 네. 했는데 이게 사실 이 열차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많으시죠. 이거 좀 차질이 많이 생기겠네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15일까지 한시적으로 말 그대로 준법 투쟁, 그러니까 어떤 뭐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뭔가 태업이라고 하죠. 그걸 벌인 건데요. 실질적으로 무궁화호 4편의 그 결항이 있었습니다. 이 경부선과 장항선 각 2편씩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지금 뭐 시시각각으로 올라오고 있는 기사를 봤을 때는 이 4편에 불과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 열차를 예매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대체편을 안내해드리긴 하고 뭐 취소나 승차권 환불 수수료는 이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건데 일단 이 노조 측에서는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15일 그러니까 파업의 마지막 날은 총력 결의 대회로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연이 한 다른 열차에도 연동이 돼서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과는 좀 달리 한 1분에서 좀 많이 지연된 정도로 한 4, 5분 정도가 연착되는 그런 불편은 있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옛날에 독일에 유학 시절에 10년 동안 제가 독일에 있었는데 그때는 독일 열차가 되게 정확했어요. 근데 내가 올 초에 좀 오랫동안 가 있었거든요. 근데 야, 우리나라 열차가 대한민국 열차가 세계에서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혹시 독일 여행 가시면 조심하십시오. 시간 특히 공항 갈 때 열차로 가실 때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왜 하는 거예요, 파업을? 이 철도 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철도를 쪼개기 민영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민영화 방침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철도 노조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쪼개기 후원금은 들어왔어도 쪼개기 민영화는 오늘 또 처음 듣습니다. 쪼개기 민영화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철도공사 코레일 아래에 자회사로 SR이 있습니다. SR은 SRT를 운영하는 공기업이죠. 그런데 SR이 이른바 알짜배기 노선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 SR에서 R이 알짜배기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네, 예. 수서 부산, 수서 목포 등 알짜배기 노선만 코레일에서 싹 가져가서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코레일은 기존 노선도 운행하지만 시설 유지 보수나 매표 등 여러 비용이 많이 드는 업무를 여전히 지속한다는 거죠. 심지어 SR 구간에도 결국 그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을 SR로 이전함으로써 알짜배기만 가져가고 이 부분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민영화를 하기 위한 전초 단계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기 민영화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다 그렇게 구조를 바꾸면서 정부가 부채를 일정 부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R의 부채가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났나 봐요. 이 상황에서 정부가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SR의 급증한 부채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당특혜다. SR의 지분 구조가 41%가 철도공사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사학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채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 부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 결국 SR을 계속해서 지원하면서 키워서 나중에는 민간에 넘기려는 의도 아닌가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철도 노조는 요구사항이 수서행 KTX도 운영을 하자. 그러면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을 타는 380만 명의 이동 편익을 보장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SRT와 KTX를 통합하자. 이 철도 발전 방안을 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면담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즉 민영화의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정책에 관련된 쟁행위는 쟁행의 목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당한 준법 투쟁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누구 말이 맞다고 보세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박근혜 정부 때 이 SRT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근본적인 취지는 경쟁주의 그리고 시장 제도를 좀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철도 영역에 있어서도. 그런데 반대에 상당히 부딪혔고 실제로 자회사 형식으로 SRT가 운영되게 됐지 민간 자본이 들어가진 못하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SRT는 아까 짚어주신 대로 알짜 노선을 가져갔지만 여러 명목으로 적자는 정말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그걸 또 정부가 출자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KTX 측에서는 이거 SR에 대해서만 왜 특혜를 주느냐.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우리가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게 같이 통합적인 운영 체계를 가져가야 운임도 한 10% 정도 낮아지고 뭐 고객 편의도 더 증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정부에서는 이게 뭐 민영화로 가는 수순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뭐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신청하고 한시적이지만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은 뭐 강경합니다. 우린 법과 원칙에 따라 그냥 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좀 봉합되거나 갈등이 좀 해결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건 최소한 아니지 않나라고 짐작해 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또 이 노조와 이 정부의 그 큰 의미로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네.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경쟁을 도모하자는 취지인데 철도 노조는 그 흐름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라 이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 이 봉합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코레일 사측이 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쟁행위는 그 목적 자체가 부당하고 쟁행행위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임금 협상을 시도해보고 결렬되면 쟁행행위를 할 수 있는데 임금 협상 시도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준법 투쟁을 하는 것은 쟁행행위의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 불편이 가중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준법 투쟁은 법을 지켜서 투쟁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약상 이 근로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뭐 집단적으로 휴가를 사용한다든지 연장 근로를 거부한다든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인데 대법원은 지금은 다소 변화의 기미가 보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준법 투쟁도 사실상 쟁의행위로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 등 그 재반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현재 대법원 판례에 코레일 사측이나 정부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다면 사실 이 준법 투쟁은 전초전이고 오는 15일에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평행선만 달리고 국민과 시민들의 불편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지 않을까. 어느 지점에서 봉합을 해낼 수 있을지 가치 판단의 영역 이 문제를 어느 지점에서 봉합을 해낼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이 심각한 사안입니다. 사실. 이게 투쟁이 우리나라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투쟁이 많은 이유가 뭐냐.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네. 정치는 바로 투쟁이라고 표현되는 사회적 갈등을 룰이 있는 링 위에 올려다 놓고 자신들이 대신 싸워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는 게 정치인데 이게 정치가 자기네들 논리로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투쟁이 난무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 말고 좀 기분 좋은 얘기 없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6월 8일이니까 앞으로 20일이 지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1살 내지 2살이 젊어집니다. 예? 네, 맞습니다. 기분 좋죠? 예. 여기는 여야 모두 기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야당도 아주 좋아한대요. 네,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아닌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요.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뜩이나 나이 많다는 얘기를 듣는데 출마할 때 무슨 그 나이에 이러는데 나이가 2살이 젊어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아직 청춘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체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게 연나에 아직도 이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제처에서는요. 교수님 짚어주신 대로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나이 제도를 얼마나 복잡하게 가져왔었냐면요. 일단 한국식 나이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세는 나이라고 하는데 태어나자마자 이제 1살 되고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의 그것도 연령을 계산해서 한국식 나이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연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나이라는 건요. 현재 연도에서 본인이
출생한 연도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 나이와는 이 원령과 관련해서는 통일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신문 나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민법상 공식 나이가 바로 만 나이인데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는 만 나이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태어난 연도, 월에 따라서 다 차등해서 나이가 계산되는 건데 일단 문제는 이 나이 계산법을 엄청 혼용이 돼서 이 사용이 돼 왔기 때문에 공식 문서, 계약서, 공문서, 각종 법령에서 만 나이로 통일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법제처의 입장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약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침표를 찍는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도 만 나이로 저는 뭐 딴 거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정년 저거 할 때 생일이 이제 저희는 65세니까요. 65세 생일이 지난 그 다음 학기부터 이제 정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만으로 이미 정년은 딴 데도 마찬가지죠. 이 정년 같은 거 있어요. 맞습니다. 예전부터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제 그 만 나이 적용례를 일상생활에서도 통일하자는 취지로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된 것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금 수급식이나 정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존에부터도 만 나이를 사용해 왔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취약 의무 연령의 변화가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거는 진짜 획일적으로 딱 그 가치가 들어갔습니다. 예. 이 역시 기존과 동일합니다. 초중등 교육법이 만 6세가 되는 해 그 다음에 3월 1일에 초등학교 입학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건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만 나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일률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안은 만 나이를 적용할 수가 없는데 만약 초등학교 입학 시기도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되면 3월 1일에 2명 입학하고 3월 5일에 또 2명 입학하고 3월 그런 10일에 걸 3명 이제 입학하고 전문용어로 수시 입학이라고. 농담입니다. 이럴 수가 수시 있잖아요. 입학은 그거 다른 종류죠. 예. 초등학교 입학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때는 당연히 연나이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때는 초중등 교육법 등 개별법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연나이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 연령에도 변동은 없습니다. 이게요. 이 사실 이 학교에 있다 보면 이 지금 저는 그거 솔직히 헷갈려서 모르는데 제가 1학년 신입생이 내년 3월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들이 술을 마셔도 되는 나이인지 안 되는 나이인지 이게 섞여 버려가지고 아주 그게 이 좀 지도에 헷갈려요. 예, 이 실제로 질문이 이거 뭐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하는데 그럼 같은 학년이고 같이 대학교 입학했는데 누구는 술 살 수 있고 뭐 나는 뭐 늦게 그 개월수가 뒤여가지고 못 사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나이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술이나 뭐 이런 부분을 담배 살 수 있는 나이를 규정하는 것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해서 이런 부분 술을 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연나이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마이너스 1만 하면 된다 이거죠. 예, 2004년생부터는요. 술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담배는요? 담배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성인이니까. 근데 이게 이 진짜 조금 상당히 저는 특히 이제 방송 이 신문 이런 데서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특징적으로 뭐 어떤 사건 딱 터지면 뭐 잘 아시겠지만 과로하고 몇 살 딱 나와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사건에 관련자의 나이를 알아야 되지? 이런 생각은 솔직히 전 들거든요. 네네네.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만 나이를 쓰면서 그죠 만 나이죠. 이걸 쓰면서 그런 관련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혼선은 좀 많을 것 같아요. 혼선은 상당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은 겪어야 할 문제 같고 제 생각에는 비교적 빨리 정착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젊어진 거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도로명 주소를 쓴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도로명 주소와 옛 그 집원 주소를 병기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도로명 주소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주소보다 더 간명합니다. 도로명 주소는 내 주소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외워야 돼요. 근데 만 나이는 내가 태어난 지 얼마 경과했는지만 생각해 보면 끝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에이 만 나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럼요. 그리고 제가 가끔 헷갈려서 그렇지. 만 나이로 통일하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잖아요. 전 세계 우리나라식의 세는 나이가 없고 이 세는 나이를 적용하다 보니까 한국 특유의 한두 살 차이의 서열 문화가 존재합니다. 이를 깨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만 나이를 적용하자는 것인데 충분히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변화에 더 빨리 적응하기 때문에 당장 초등학교에서도 6월 28일부터 그러면 언니라고 불러야 돼? 동생이라고 불러야 돼? 이런 이야기도 우스갯소리를 오간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나이를 적용한다고 해도 호칭의 변동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적응하기 시작하면 어른들도 적응하기 마련이고 무엇보다도 일상에서 또 언론에서 만 나이를 통일적으로 사용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들이 그 전체적인 움직임에 동조해 나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온 국민들이 적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아니 형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제 친한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서울 모대학 교수하는 친구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우리보다 한 살이 어려요. 네? 근데 그때 그럼 야 너 일로 와봐. 너 왜 그동안 형이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장미 변호사님은 사실 언론계에 또 오래 계셨는데 네. 제가 아까 물어본 그 궁금증이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언론은 왜 보도할 때 꼭 나이를 집어넣을까? 예? 그게 아주 기계적으로 저도 그러니까 나이를 쓰는 기사는 뭐 정치부나 경제부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고 사건 사고를 할 때 거의 했던 나와요. 기억이 예.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명문대생이라고 한다거나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낼 때 실명 보도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그 특징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게 나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나이를 상당히 또 중요시하게 하다 보니까 만이라고 그 기재는 하지 않더라도 나이를 쓸 때는 예전부터 만날 기준으로 썼고 이 사람의 특징을 잡아내는 하나의 지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길 가든 20대 김모 씨를 네. 예? 30대 이모 씨가 또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딱 적혀야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에는 저 사람의 대강의 정확한 인적 사항이 파악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몰라도 성별, 직업, 학교면 대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등급에 따른 학교 그리고 나이 정도는 알아야 저 사람이 구체적으로 처한 상황을 알고 내 처지나 내 주변 가족 지인들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인식이 있다 보니까 나이 표기 자체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공소장이나 판결문에도 피고인 나이도 당연히 적시돼 있고 피해자 나이도 적시돼 있습니다. 많이 아니고 우리 나이로 하죠 그때는. 아니요 만 나이로. 만 나이로 또 네. 만 나이. 대부분의 법령상으로는 다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고 세는 나이 아니고서는 다 만 나이를 지금까지 사용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모두 기뻐할 일이 이렇게 살다 보면 가끔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